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벌써 4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새로운 주제로 그리고 그 분야의 최신 연구들을 엿볼 수 있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통해 과학이라는 분야에 더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을 선도할 과학자가 배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두진 박사님께서 병이 약이 되기까지 백신의 과학 To make a long history short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이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과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두진 박사님 모시고 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두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 사실은 같이 제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이고 지금 제가 여기 온 것도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는 내용도 코로나 백신에 관한 것이고요. 제가 강연해드리는 내용이 되게 막 어렵거나 그런 새로운 기술들보다는 아까 장은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미래의 과학 꿈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 과학적 사고에 접근하는가, 어떻게 하면 제가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아마 물리도록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바이러스, 이 질병의 이름은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하고 바이러스의 이름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네, 예전에 2002년, 2003년에 나왔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코로나19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을 했는데 최초 보고가 됐는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 수가 작년 10월 말에 4천만 명 넘었었는데 지금은 1억이 훨씬 넘었고요. 사망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호흡기감염병인 인플루엔자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중증 환자가 연 4,500만이고 사망자가 최대 65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거에 비했을 때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람들 많은 궁금증을 가졌죠. 바이러스란 무엇일까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왔나, 혹시 누가 만든 거 아닐까라는 음모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까 기대감을 가졌지만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자, 그 와중에 제일 듣고 싶은 대답은 아마 백신이나 치료제는 있을까, 언제 나올까 였을 겁니다. 백신이 나왔어요. 하지만 백신이 나왔어도 여전히 궁금한 것도 많고 논란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특히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백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병이 약이 되기까지 백신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부제로 To make a long history short라고 달았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이 To make a long story short, 히스토리가 아니고 long story short라는 표현은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자면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나중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history short라고 제가 그 표현을 조금 가끔씩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고 온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은 코로나19 백신이 1년, 2년에 나온 과정을 이제 보셨는데 사실은 백신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역사와 연구를 해왔던 것이고요. 또 그만큼 많은 데이터,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에 지금 가능했습니다. 자,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40분 안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개발 기간 10년 넘게 걸리는 기간을 1.5년 불과 1.5년 정도에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제 그런 시간 단축 그리고 제 강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짧게 한다는 뜻에서 이런 to make a long history short라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자, 일단 감염병을 좀 이해했으면 합니다. 감염병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맨선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게요. 감염병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외부에 있던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상 증식을 하면서 아프게 되는 병이 감염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염병은 특징이 나 혼자만 걸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죠. 또 사람은 모여 살고 대도시에 모여 살고 어떤 집단을 이루기를 좋아하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집단 감염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전염병, 돌림병, 역병이다 하면서 옛날부터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런 무서워했던 질병들 많이 있었죠. 옛날에 과거에 천연두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신경 쓰진 않지만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병들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던 1918년 인플루엔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까지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신을 설명드리려면은 아마 인류가 가장 무서워했던 질병 중에 하나 천연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천연두는 이 미라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기원전 1100년 정도의 그 이집트의 왕입니다. 어려서 죽은 왕의 그 미이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포진이 있죠. 물집 같은 게 남아있죠. 그게 천연두라는 거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천연두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세기에 그 유럽인들이 이제 남미 대륙, 북미 남미 대륙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식민지 원정을 나갔죠. 네. 그때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천연두가 없었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과 그 아메리카 대륙은 떨어져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없던 질병 천연두가 건너가면서 그때 원주민들이 죽었던 모습을 그 유럽 선교사들이 그렸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천연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고요. 그래서 천연두는 쫓아내야 될 더럽고 그 무서운 질병인데 너무 무섭다 보니까 신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마마신이라고 불렀어요. 마마신이 돌아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교 문화의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였는데 효를 가장 중시했는데 마마신이 노할까봐 부모님 제사도 몰래 숨어서 약식으로 지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마마신을 추켜 세우고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마가 그 천연두가 마을에 돌 때 이렇게 구슬해요. 구슬하는데 쫓아내는 굿이 아니라 배송, 잘 가시라고 배송하는 굿입니다. 그래서 타고 가시라고 여기 강아지한테 안장도 이렇게 달아주고 안장 밑에는 가서 오지 마시라고 이 편도로 노잣돈도 좀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천연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역사도 길고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20세기 100년 동안에만 한 3억 명 정도가 천연두로 죽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감염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연두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 병이 약으로 되는 단서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 만드는 백신은 발명이 맞아요. 하지만 최초의 백신은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드려드릴게요. 자, 면역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우리 애가 면역이 떨어졌어. 내가 면역력이 무슨 면역력을 높여야 돼. 뭘 먹어야 되지? 자, 면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면역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탁 그 정의 내리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뭐였냐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기원전부터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테네 역병 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이 도시국가 아테네에 뭔가 괴질이 돌았는데 걸려서 죽어요. 걸려서 아프고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았던 사람들은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때부터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때도 사람들은 역병을 면하는 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역이란 개념도 알고 있었고, 천연두는 무서운 병이었으니까 당연히 천연두를 피하고 싶었겠죠. 사람들이 천연두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자, 방법이 10세기경 중국, 인도 등지에서 시작됐다고 기록이 있는데요.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햇볕에 말려서,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햇볕에 말려서 그걸 가루를 내서 코로 흡입하거나 아니면은 피부에 상처를 내서 바르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다만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천연두에 걸리는 거죠. 걸려서 죽기도 하고. 네. 그게 사람들이 최초에 그 천연두를 피하기 위해 활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랜 역사가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냐면은 이 특이한 직종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아요. 누구냐? 목동에 시골에서 소 키우고 소 젖자는 그런 사람들. 얘네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냥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소가 가끔 병에 걸립니다. 소 이쪽에 막 고름이 잡히고 그런 게 걸리는데 그런 소의 젖을 짜다 보면은 젖 짜는 사람들의 손에 그런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물집이.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약도 없던 시대에. 그랬는데 사람 몇 명쯤일까요? 100명? 1000명? 수천만 명이 그러고 와 신기하다라고 넘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이제 위대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에드워드 제너, 백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자, 제너는 1796년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의사였어요. 의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혹시 우두에 걸렸던 그 소의 고름이 사람 몸에도 이렇게 생기고 나서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데 혹시 우두의 뭔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그 면역을 주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손에 우두가 걸린 소젖을 짜다가 우두에 걸린 그 사라 넴스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받는데 이 고름을 모았어요. 모아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집 정원사 아들, 여기 에드워드 제너의 정원사의 아들한테 팔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고 발랐습니다. 주사기가 없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사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더 무모한 임상시험,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합니다.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이 아이에게 또 투여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너 천연두 걸려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걸렸어요. 안 걸리고 또 한 번 했습니다. 안 걸렸어요. 자, 에드워드는 이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죠.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몇몇 사람들에게 반복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가설이 맞았어. 우두에서 온 뭔가가 우리 몸에 면역을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두라는 병이 천연두와 닮은 병이 약이 되었던 거죠. 자, 병이 약이 되는 그 대변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너가 논문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목에 이제 백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옛날 이제 영어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백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백신이라는 단어는 그 소를 뜻하는 접두어 바카가 소가 걸리는 아까 그 질병이 있었죠. 우두가 백신이아예요. 우두의 이름이 백신이아 바이러스인데 거기에서 왔다고 해서 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초의 발견입니다. 왜 발견이냐? 소고름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소고름이니까 최초의 백신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백신의 정의는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우두 성분이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의 약품의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등장을 하죠. 예,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한 100년쯤 흘렀어요. 100년쯤 흘렀는데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미생물, 세균까지는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직 바이러스의 존재는 모르지만 세균은 관찰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고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감염병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쌓였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앉아있는 소년이 이 미친 개한테 물렸어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이라는 병이 걸리죠. 그래서 잠복기가 꽤 긴데 결국에는 신경계 이상이 생기고 정신을 말 그대로 미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루이 파스테르가 그때 했던 방법은 광견병 바이러스 인 줄은 모르지만 광견병을 일으킨 뭔가 내가 관찰하지 못하는 뭔가를 토끼한테 계속 주사해서 그 다음 토끼, 그 다음 토끼, 그 다음 토끼 이렇게 주사를 해서 이제 그런 걸 계대 배양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넘겨가면서 그러면은 이 토끼에서 최적화된 바이러스는 사람하고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병원성이 낮아질 수가 있죠. 사람한테서는 별로 힘을 못 쓰는 바이러스가 된 걸 가지고 이 소년한테 주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나았어요. 광견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 일로 루이 파스테르는 거의 영웅으로 칭송받았고요. 사람들이 이 루이 파스테르의 처방을 거의 고유명사처럼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루이 파스테르는 이거를 백신이라고 부르자. 제너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광견병 백신이라고 부르자 하면서 이제 백신이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우두 성분이라는 그 고유명사에서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전처리 약인 것처럼 그 의미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의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신을 정의하는 것은 병원성을 제거한 병원체. 자, 병원체가 있는데 걔를 죽이기도 하고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포르말린 같은 유기용매를 처리하거나 방사선을 쬐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루이 파스테르가 했던 것처럼 별로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키우거나 유전자를 조작해서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요새는 요거 똑 띄어서 요 일부분만 띄어서 쓰죠. 자, 그것을 우리 몸속에 주사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기억이 면역 기억이 생깁니다. 면역 기억은 항체나 T세포인데 얘네들은 얘만 인식할 수 있어요. 얘만 인식할 수 있는 항체나 T세포가 생기면은 다음번에 진짜 강한 병이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게 백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들 태어나면 어머님들이 안고 가서 많은 백신을 주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796년에 처음 그 천연두 백신이 나온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신들이 개발이 됐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이 없는 질병들도 많이 있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백신을 개발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천연두 일단 급감합니다. 그리고 1978년에 76년에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환자를 끝으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천연두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인류의 승리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천연두 말고도 홍역 백신이 나오고 나서 홍역수도 급감을 했고요. 소아마비 백신도 1955년에 개발되고 나서 계속 급감을 해서 2018년에 33명 환자가 전 세계에서 33명 환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거의 없어지기 직전의 질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병의약으로 백신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이겼죠. 사람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병이 가만히 있질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자, 영화를 잠깐 한 편 보실게요. It was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 new factory. Did she mention seeing anyone who was sick? Anyone on a plane, the airport? No, she said she was jet lagged.
average person touches their face 3 to 5 times every waking minute. In between, we're touching doorknobs, water fountains, and each other. Matt. No, go up to your room, honey. So we have a virus with no treatment protocol and no vaccine at this time. You had a seizure this morning, Beth. Does she have a history of seizures No. and allergies? As of last night, there were 32 cases. Unfortunately, she did die. Right. So can I go talk to her? Mr. Amoff, your wife is dead. What are you talking about? Okay. What happened to her? What happened to her? Is there any way someone could weaponize the bird flu? Is that what we're looking at? Someone doesn't have to weaponize the bird flu. The birds are doing that. Watch this. It's transmission, so we just need to know which direction. On day 1, there were 2 people, and then 4, and then 16. In 3 months, it's 1 billion. That's where we're headed. They're calling out the National Guard. They're moving the president underground. People will panic. Get away! It will tip over. The truth is being kept from the world. Cook your samples, destroy everything. Hello. I need you to get me the names of everyone who serviced this room. It's an emergency. You can't panic now. I know. I'm going to get you home. I got people too, Dr. Cheever. We all do. Don't talk to anyone. Don't touch anyone. Stay away from other people. Get back in your car. We're not sick. It's figuring us out faster than we're figuring it out. It's mutated. 네. 영화 똑같죠? 지금 현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이 영화가 2011년, 그러니까 2년 영화입니다. 요새 만들어진 각본이 아니고 그때 만들어진 대본으로 정말 잘 만든 영화였고 저는 이걸 극장 가서 봤어요. 극장 가서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질병 재난 영화하고는 좀 급이 다른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보기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사실은 금요일의 과학터치 대전 강연을 2019년 11월에 했었는데 코로나 발병 바로 직전이었죠. 이 영화를 그때도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보시라. 이거 굉장히 그 감염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영화의 다운로드 수가 1위로 됐다는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하고 비슷합니다. 자, 현실이 이렇죠.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조류독감, 많은 질병들이 아까는 백신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은데 왜 이러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지금 이미 우리는 힘겹게 싸워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왜 감염병에 이렇게 취약할까? 가장 큰 이유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변하죠. 진화를 합니다. 사람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하고 변화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자, 바이러스는 일단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한 바이러스도 있고 바이러스 종류가 일단 많고요. 그 바이러스 안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를 들게요. 인플루엔자 예를 들면은 H5N1이니 H1N1이니 많이 듣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특히 RNA 바이러스들은 자꾸자꾸 유전자를 바꾸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우연히도 병원성이나 전염성이 더 높은 애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를 이제 인플루엔자로 들었으니까 인플루엔자는 여기 안에 보시면 유전자가 조각조각 나 있어요. 8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연히도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하나의 동물, 특히 이제 돼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숙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감염되면은 그 두 개가 서로 유전자를 맞바꾸면서 지금까지는 없던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태어납니다. 물론 코로나는 이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의 도전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사람 때문이죠. 사람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이런 난개발, 밀림 오지에 들어가서 자꾸 뭔가를 자연의 생태계에 간섭을 하면서 사람하고 접촉이 없던 미지의 질병들이 자꾸 넘어올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습성이 있어서 철새는 원래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철새는 인플루엔자의 자연 숙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걸렸을 때 금방 죽지 않습니다. 잘 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새로부터 이렇게 인간 사회로 가금류로 넘어오고 또 인간 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질병들이 H7N9 같은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아까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메르스가 그랬죠.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다. 사스도 박쥐에서 사양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다. 지금 코로나19도 박쥐에서 뭔가 중간 매개체를 아직 못 찾았지만 거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도 그러면 동물들 잡아먹고 하던 시절에도 그게 다 그랬는데 왜 지금만 이러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지도 않았고 평생 살면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갈 일도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여행을 멀리 가는 사람들은 무역상인이거나 군대 원정 전쟁이거나 그 정도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요즘 어때요?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메르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바로 퍼집니다.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우리 스스로 막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동물들과의 경계도 없어지고 이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따뜻한 데 살던 모기들이 점점 고위도 지방으로 올라오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변종 감염병이라고 불러요. 자, 병이 새로 오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새로운 약 만들어야죠.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새로운 병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쪽에 스파이크라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세포의 수용체와 달라붙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하는구나. 그래, 좋아. 저기를 막아보자. 저기를 막을 수 있는 항체를 유도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부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스파이크라는 일부만.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까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코로나 백신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 어쩌면 100년 이상 노력해서 확립한 백신 기술들입니다.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알아 바이러스를 죽인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자세히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제 간단히만 특징만 말씀을 드릴게요. 불알아 바이러스 백신은 바이러스를 키워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아까 죽여서 쓰니까 그 병원체를 죽여서 쓰는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백신은 A형 간염도 있고 인플루엔자 우리 주사로 맞는 거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게 있고 중국 시노팜에서 나온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바이러스를 아까 파스테르가 시도했던 그 광견병 백신처럼 바이러스를 계속 키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특정 병원성 유전자를 잃어버린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백신으로 쓰기도 하고 요즘엔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걸 우연을 기대지 말고 우리가 병원성 유전자를 없애버린 약한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타바이러스를 약독화시켜서 아이에게 먹이는 로타바이러스 생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코에 주사하는 약독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이제 허가된 건 없는데 임상 들어간 건 지금 전 세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큰 단점이 얘네들이 언제 또 병원성을 획득해서 얘네들도 살아있으니까 약하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니까 병원성을 획득해서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서 실제로 병을 유발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다른 백신 기술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속도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데요. 지금까지는 바이러스를 키웠다면은 그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효과가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중요한 유전자가 뭐였지? 그 표적으로 하는 항원, 그 유전자가 뭐였지? 해서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시험관에서 다양한 세포를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제해서 주사를 하죠. 뭐 비형간염,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그리고 우리나라엔 팔지 않지만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인플루엔자 백신, 특정 상품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도 지금 아직까지 허가되진 않았는데 거의 임상 3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곧 이제 허가가 되면 사용될 예정인 게 한 종류가 지금 이 제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 백신인데요. 지금 앞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주사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단백질을 바이러스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전자만 사용해보자 라는 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DNA 백신,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그래서 DNA 백신은 그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그냥 그걸 주사해요. 사람 몸에. 근육 주사를 하면은 이제 특수한 장비를 쓰긴 하지만 거기에서 항원이 몸 속에서 만들어지고 단백질 항원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됩니다. 자, RNA 백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예, 모더나, 화이자, RNA 백신입니다. DNA?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럼 RNA도 넣어보자. 자, RNA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RNA를 안전하게 잘 감쌀 수 있는 이 지질 입자, 뭐 지방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사람들이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사하면은 여기 있는 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연구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왜 얘는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야. 힘들게. 시골에 있는 분들 다 그 센터에 가서 맞아야 되고. 자, 이 RNA도 불안정하고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이 감싸고 있는 지질 입자의 기술도 아직은 이제 불완전하죠. 불완전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상온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낮은 온도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벡터 백신도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 V라는 그리고 중국의 캔시노 그런 회사에서 나온 게 다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인체의 무해한 바이러스 안에다가 이 중요한 유전자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람한테서 적절한 면역 반응만, 염증 반응만 일으키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검증이 그리고 굉장히 오랜 20년 넘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HIV, 에볼라, 암 치료 백신 등에서 굉장히 많이 임상 연구가 되었고 2019년 말 2020년 초에 에볼라 백신으로 이미 허가가 된 백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도 지금 허가가 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백신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이게 3월 9일자 통계에서 임상에 가 있는 것만 81개고 이제 임상 전 단계는 200개 가까이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백신의 역사, 백신의 원리,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와 그 간단한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백신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셨죠. 유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DNA 백신,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유전자만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 개념 자체가 그것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사용하는 백신까지도 넓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 변이 어떻게 해야 되나,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될 것인가, 안정적인가, 효능은 왜 차이가 나나, 안전한가 되게 많은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백신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개발
되어 있구나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많죠. 변이가 생기는데 어떡하나요? 아마 질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그 Q&A에 조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낙에 이 코로나19가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고 또 개인 방송인들이 여러 의견을 퍼나른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초기에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2020년 초에는 너무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녔고요. 그것에 솔깃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그런 대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라고 하면 진짜 감염병, 감염 면역을 연구하신 분들, 그리고 감염 의학을 전공하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효능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상 3상의 백신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화이자 백신의 결과였고요. 한 3만 명 정도, 3만 명이었나요? 2만 1,000명. 예. 각각의 두 그룹인데 이 위약대조군,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만 주사 맞는 그룹입니다. 내가 뭘 맞는지 몰라요. 주사하는 의사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제 그걸 이중맹검이라고 하는데, 주사한 사람과 그리고 진짜 백신을 주사한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수를 이제 알아서 나가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또 우연치 않게 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겠죠. 안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생리식염수만 맞은 사람들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죠. 이게 2만 명 중에 사실 100명 단위이기 때문에 다 걸린 건 아니지만 쭉 늘어나는 동안에 백신을 맞은 그룹은 유의성 있게 이 병에 덜 걸립니다. 그러면은 백신의 효능이 90%다, 60%다 얘기하는 거는 요 파란색 차지하는 걸 100%로 봤을 때 요 차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90%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백신 효능이 다 다르다고 지금, 난 이거 맞기 싫은데, 왜 그거 안 내놔?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회사는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누구는 90%다, 누구는 50%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있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말고도 4종류가 사람한테 맨날 걸려서 경증의 감기를 앓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는데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백신을 안 만들죠. 왜냐면은 그냥 감기인데 그걸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임상 3상 데이터는 이렇게 해야지만 그 효능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임상을 수행하는 그 환경, 국가 그 지역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돌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최대한 방역에 힘을 빌어서 차단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 데이터는. 점점점 N이 많을수록 정확해지겠죠. 걸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지만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백신은 저쪽 가서 하면은 50%가 나오고 이쪽 가서 하면은 좀 더 좋게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를 지금 누구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섣부른 판단을 해서 난 이거 싫어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끝나고요. 제가 그 질병이라는 게 사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류 역사는 거의 질병과의 싸움의 역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은 흑백 사진이고 사람들이 언제적일까요? 전차가 다니는 것 같아요. 길에. 자, 그런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자, 여기 팻말을 목에다 걸고 있죠? 자, 보시면은,
마스크 써 아니면 감옥 갈래? 뭐 감옥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아저씨가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타지 마세요입니다. 자, 이 아저씨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당신은 타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자,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런 마스크 쓰기 운동이 있었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실제로 지금처럼 지하철 못 타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못 하고 실제로 뭐 감옥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처벌을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상당히 똑같죠. 백신이 없던 시절입니다. 1918년이면은 이제 막 바이러스의 존재가 어렴풋이 이제 알려지고 있을 때예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그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한 20년 뒤에 1930년대 되어야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마스크밖에 없었죠. 지금 코로나 초기에도 백신이 없을 때 우리는 마스크 굉장히 여러분 아마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이번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2년 동안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년 콧물 흘리고 몸살 앓는 날이 2, 3일 꼭 있었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자, 마스크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예방제다, 백신이다 라는 거를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뭘 먹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약을 받아 먹고 있고 이분들은 뭐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면서 이것이 명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세시대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 대유행 시절의 그 모습을 그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먹는 거 뭘까요? 이거? 약 같은데? 부잣집인 것 같은데 좀. 자, 여기 이분은 지금 에메랄드 가루를 빻아서 드시고 계십니다. 몸에 치장을 해도 부족할 에메랄드를 드시는 좀 부잣집인 것 같은데, 자, 그때 당시에 에메랄드 가루가 흑사병의 특효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먹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술 더 떠서 이제 어린아이의 소변입니다. 어린아이의 소변을 우와 명약이다 하고 이제 먹는 분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옛날에 무제한 시절에 그때 당시 중세 암흑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자, 여러분 뭐 제가 특정 이 분들을 비방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으로도 쓸 수 없는 작물의 줄기를 끓여 먹어서 코로나를 예방하자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바람에 어르신들 유튜브 카카오톡을 타고 건너 유행을 했고 결국엔 이분들은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팔던 분들은 다 이제 금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안전성, 농약 잔류 검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노지의 풀인 거죠. 자, 그거를 팔다가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불 타고 있죠. 사람들을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불 타오고 있죠.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4세기 중세의 흑사병 때 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었고요. 유태인은 뭐 히틀러 때만 핍박받았던 게 아니고 원래부터 중세사회에서는 굉장히 따돌림 당하던 그런 미움받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일제강점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해서 조선인들을 다 죽이고 했던 일들. 자, 흑사병을 이 유태인들이 퍼뜨렸다라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많은 그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아시아 분들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무서워요. 당분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감염병을 겪은 역사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때마다 기술 수준도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이제 너무 섣부른 판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계해야 할 섣부른 판단을 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제너가 여기가 제너예요. 제너 박사님이 천연두 백신을 처음 개발했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우와 정말 명약이 났다고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신문 만평인데요. 천연두 백신을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소가 나오죠. 소의 고름이 나오니까 소가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백신의 첫 발견, 그 백신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한 거죠.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실제 그때. 하지만 나폴레옹이 살았던 요때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 에드워드 제너가 딱 천연두 백신을 발견한 거의 직후였고요. 나폴레옹은 그때 유럽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가 나가서 천연두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전력의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과 적국 관계였지만 전 군에게 우두 접종하고 출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적국의 수장이었지만 그리고 이 제너의 그 업적을 기려서 메달도 수여합니다. 자, 그런 판단을 했죠.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나폴레옹이 나중에는 이제 몰락을 하죠. 몰락하고 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생겨요. 우두? 천연두 백신? 하지 마. 왜? 나폴레옹 거야. 나폴레옹은 몰락한 영웅인데 왜 우리가 그걸 해? 해서 이 군대에 접종하던 천연두 백신을 다 이제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보듯 뻔하죠. 그 결과들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지금 정말 사상 초유의 그 감염병 위기를 겪고 있고 겨우겨우 헤쳐나가고 있지만 이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감염병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은 손자병법을 저술하신 손무라는 그 책략가고요. 그분이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긴 건 아니에요. 감염병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분명히 또 새로운 감염병은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위태롭지 않으려면 우리 몸의 면역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그 습성과 바이러스의 병원성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모두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 지피지기를 하실 수 있는 훌륭한 과학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박사님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강연 도중에 역시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라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님 여쭙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개발 규모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산업계의 규모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규모라는 게 뭐 몇 억대냐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일단은 저희는 기초연구 역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빛을 발한 거는 생산 역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백신이 자급 백신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 백신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 맞는 것도 전부 다 수입품이에요. 하지만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 위탁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띄어와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들이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도 녹십자에서 그때 이제 자체 개발된 백신으로 완전 처음부터 만든 백신으로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도 하고 있고 노바백스의 그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위탁 생산을 할 계획이고요. 계약은 돼 있고 이제 승인만 되면은 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 생산 기술과 역량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말 그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본 학문 분야들, 면역학, 바이러스학, 그 다음에 이 소재, 지금 RNA 백신 같은 거는 이제 소재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역량은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런 위기가 또 닥쳤을 때는 그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나라의 힘으로 네. 개발을 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고 또 지금 코로나를 교훈 삼아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더 좀 많이 모이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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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행복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백신 투여 시에 코로나에 감염 가능성도 있습니까? 투여 시에요. 투여 시에 백신을 맞고 났는데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잠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요 데이터를 보시면요, 요 빨간색은 백신 맞았잖아요. 네. 근데 생기죠. 백신 맞았는데 생기죠. 특히 초반에 많이 생기죠. 네.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은 와 우리 주말에 만나자 네네. 막 그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백신 맞고 나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효능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방어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은 적어도 2주 정도로 봅니다. 그때는 백신에 의한 항체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항체든 T세포 면역 반응이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걸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백신 맞기 전에 이미 확진됐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선후관계는 그렇고, 또 하나는 백신이라는 게 약이지만 방어율이 100%라고는 장담을 못해요. 개개인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 면역 상태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뭐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들도 어떤 거는 뭐 90%다, 어떤 거는 뭐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평균자가 60%다 방어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기존 백신이 있더라도 조금 더 보호 효능이 뛰어나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건 과학자들의 책임이죠. 네. 네. 정확한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동윤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왜 인간을 숙주로 하는 걸까요? 질문이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바이러스를 인격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오고 감염성이 뛰어난 쪽으로 계속 발전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지만 바이러스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분자의 변화는, 그 돌연변이는 사실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아무데로나 가는데 이렇게 간 애는 사람한테서 살기에 부적합해지고, 네. 이렇게 변한 애는 우연히 간 애는 사람한테 살기 좋아지니까 얘네들은 사람 몸에서 죽고 얘네들만 점점 살아나가니까, 네.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와 사람한테만 오고 사람한테서 점점 병원성이 세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걸리지 않는 바이러스 많아요. 사람만 바이러스 겪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습니다. 새우까지. 네, 심지어. 새우도 있으니까 네. 바이러스가 걔네들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새우 바이러스를 우리가 생새우를 먹더라도 새우 바이러스 걱정을 안 하는 거는 새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살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는 거는 사람한테서 가장 살기 좋은 바이러스가 골라져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른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바로 오지 않는 이유는 박쥐에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지만 아직 사람한테는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거고, 때로 우연히 그게 사람한테 오기 좋게 변화했을 때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질문이 김정우 님도 약간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등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무서운 속도로 앞서 나가는데
도대체 이 미생물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아마 같은 네. 네, 지혜가 지금- 있는 건 아니고 네, 우연히 변이가 굉장히 정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 DNA는 굉장히 정교해서 잘못된 세포가 생기면은 죽여버립니다. 네. T 세포가 가서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 복제를 잘못하면.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이제 암이 되는 건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네. 지금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세포는 계속 생겼다가 죽어나가고 생겼다 죽어나요. 바이러스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화가 적응이 빠른 거죠. 빨리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롱롱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요즘 이렇게 백신을 막 맞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이제 백신을 맞은 후에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 발생이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에서 화이자는 2차에서 더 격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백신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겉에 물질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무해하게 만든 아데노바이러스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NA를 지방 성분으로 이렇게 감싼 나노 입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전자가 나와서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걔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보다는 겉에 그 바이러스, 걔네들은 증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한 번 들어가서 감염하고 유전자로부터 항원을 만들어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 감염한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 이제 우리 뭐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소적으로나 사람에 따라서는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게 좀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노인분들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게 네. 면역이 더 활발한 분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화이자 mRNA 백신의 경우는 그걸 싸고 있는 그 지질 입자의 성분이 이제 좀 사람한테서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염증 반응이 그럼 없는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데 이게 아까 그 제조합 단백질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제조합 단백질만 주사해 갖고는 거의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염증 반응 발열이 없을 거고 대신 면역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감염을 흉내내는 겁니다. 실제 감염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다, 위험하다고 인식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나오지 내 몸에서 염증 반응, 감염에 의한 반응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백질만 갖고 항원만 갖고 들어와서는 그 반응을 잘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정말 이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게 효과를 좋게 하려면은 막 고름 잡히고 막 그런 아픈 면역력 증강제를 섞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프고 애기들 그거 맞겠어요?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줄이자니 면역 반응이 약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할 수 있는 그 면역 증강제 백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정말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교수님이 방금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최명수님 질문 주셨는데 요즘 변이 바이러스도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백신들로 가능할까요?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역학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변이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주의해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나마 RNA 바이러스 중에서 백신으로 막아볼 만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RNA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할 때 잘못 유전자 카피를 할 때 잘못 만들면은 사람은 잘라내고 새로 넣어요. 동물들은. 네. 그래서 변이가 거의 안 생기는데, 물론 생기기도 하지만, 실수가 생기지만, RNA 바이러스는 잘못 갖다 붙이면은 이제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놓고 똑같이 이렇게 거기 복사본을 만드는데, 네. 잘못 갖다 끼워 넣는데 걔를 떼어낼 기능이 없어요.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는. 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그 핵산을 잘 바깥에서 잘라내는 그 효소가 있기 때문이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생기더라도 조금 수정을 지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나 인플루엔자에 비해서는 변이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백신으로 좀 막아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간 이 전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변이가 일어나죠.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무섭고, 또 변이 바이러스는 대체로 빨리 퍼지고 빨리 증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빨리 증식하는 애가 생기고 저 좀 희말이 없는 애가 생기면 당연히 얘가 우세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골라진 것만 이게 퍼지는 거예요, 점점.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개발된 백신, 그 원래 우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그 서열로 만든 백신들은 그 백신을 맞고 이제 중화항체가 나오죠. 사람 몸에 중화항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남아공, 브라질 변이를 잘 막지 못한다는 건 이미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영국도 조금 잘 못 막지만 남아공 거, 브라질 네. 거가 좀 더 많이 잘 못 막는다. 예, 100% 다 못 막는 건 아니지만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백신을 평가할 때 중화항체 값만 갖고 거의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뭐 평가 기준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T세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네. 그러면은 중화항체는 굉장히 복잡한 이 스파이크의 이쪽에 이 모양을 인식해서 막아주는 그런 원리라고 치면은, T세포는 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복잡한 단백질을 쭉 펼친 다음에 그 일부분의 서열만 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변이가 생기더라도 다 풀어 헤쳐서 그 일부분 서열, 뭐 서열이라고 하면은 좀 일부분의 그냥 문자 정보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부분은 잘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았을 때는 중화항체만 평가하지만 T세포 반응도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 T세포 반응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도를 낮추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걸로 지금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생기더라도 100% 막지는 못하겠지만 중증도를 낮추는 데는 지금의 백신도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 계속 변이가 생기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WHO에서는 다음 세대 백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의 다음 세대 백신은 변이주의 서열을 가지고 개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죠. 아마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발이라고 해도 이제 만들어지는 백신들은 그 새로운 서열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엊그제 뉴스에서 화이자 백신이 동결 건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백신 개발을 해서 이제 왜 계속 그건 저온 보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화이자 백신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아니겠죠? 아직은 아니겠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겠죠.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뭐 기업의 정보 아직까지 지금 쓰이고 있는, 지금 보급되고 있는 백신 중에 변이 서열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백신이 어떠한 이유로 혈전을 일으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별짝이님이십니다.
일단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인과관계가 네. 이거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혈전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의 효능을 계산할 때 이제 면역 반응도 보고 그 중화항체 반응도 그 시험관에서 테스트를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이 걸리나 안 걸리나 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백신도 맞았고 이 위약대조군 생리식염수만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파란색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빨간색도 똑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백신이 효능이 있다고 내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 통계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백신이 효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바꿔서 그러면은 바꿨을 때 혈전이 일어나는 그 혈전으로 약을 먹거나 그 병원에 입원하는 그 통계와 백신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런 유의성이 보이겠죠. 하지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통계를 봤을 때 혈전이 일어나는 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백신을 맞고 나서 이게 이제 미국에도 보면은 안티백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티백서라는 분들이 백신 맞지 말자. 백신이 사람을 망친다. 뭐 음모론이에요. 그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얻는 통계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백신 맞았는데 이상하지 않던가요? 열나지 않던가요? 물어보면은 사실 아기들은 이유 없이 울 때도 많이 있고 이유 없이 고열이 날 때도 가끔씩은 있는데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있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러지 않는가요? 라고 물으면 그 통계가 마치 백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와서 어디 아픈가 안 아픈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인과관계로 이해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지금 이 백신의 효능 그래프처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혈전은 바닥으로 깔리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혈전 발생 비율은 높게 올라간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인터스텔라라는 분께서 자, 바이러스 X라는 소설에서 나온 건데 코로나19의 염기 서열은 29,903개이니 약 3만 개 바이트 데이터로 보고 반도체에 그 정보를 저장시킨 다음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 소설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아니에요. 반은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뭐 반도체에 넣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연구 주제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조금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조금 얘기가 된 게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들, 이제 호흡기로 감염하는 바이러스 세균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화학 테러나 세균전 같은 생물 무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거의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런 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그런 하나의 방어 시스템의 하나로 그리고 그 보건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공기 중에 입자들을 다 포집해서 필터에 포집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걔네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게 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그 진단, 검출 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반도체에 넣고 이런 건 아니고 뭐 항원 항체 반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전자 증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형화, 실시간화해서 어떤 그 차 같은 데다가 무빙 랩을 만드는 거죠. 이동 실험실 같은 걸 만들어서 공기 중에 입자들을 포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걸 드려야 되나?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닌가 싶은 잘 모르고 지금 드렸는데 또 좋은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백신 두 글자를 가지고 이행시를 잠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유연유님 맞나요? 유연유님, 유연우님네요. 자, 백신의 과학을 신기할 정도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과학 어드벤처 금과 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자, 질문 많이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조선님, 행복이님, 하동윤님, 롱롱님, 김정호님, 최명수님, 자, 별짜기님. 자, 축하드리고요. 저희 지금 아래로 나가는 이메일로 그 이름과 연락처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강연 4번째 시간 김두진 교수님 모시고 정말 백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 좋은 얘기 나눴었고요.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주 6시 3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